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 사이즈 효과와 그 다음에는 가치주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퀀트 투자의 기본을 이루는 이 개념들이 어떻게 나온 건가 행동 재무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난 시간에 모멘텀 가지고서 얘기를 했고 그것이 퀀트 투자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다음 거 사이즈와 밸류 이펙트도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 이 퀀트 투자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 근본이 나온 거냐 보시면은 이 행동 재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마켓 에피션시가 들어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튀어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인지 아닌지 가격이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의 자산의 내재 가치가 가격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칠판에 보시면은 price와 value가 같냐 하는 얘기로 귀착이 됩니다. 근데 문제 뭐라 그랬어요? 얘는 관측 가능하다. 쟤는 관측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이 둘을 갖고 같은지 다른지 테스트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물러설 수 없죠. 그러면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 경제학적으로 그 정보가 어떤 두 가지로 서머라이즈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종류의 정보가 있다 그랬어요. 뭐에 대한 정보냐? 이 캐시플로우에 대한 정보, 그죠? 이 회사 주식을 들고 있음으로써 인해서 내 수중에 들어올 현금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거죠. 사실은 expected value of cash flow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growth rate of cash flow. 이게 성장성이 얼만큼 되는가. 이걸 다 추정해내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또 뭘 합니까? 할인율 후려쳐야죠. 만약에 얘가 되게 리스키한 애냐 아니면은 세이프한 애냐에 따라서 후려치는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 그래서 이거는 그 가치의 부정적인 요소, 얘는 긍정적인 요소. 그래가지고 할인율 얘기냐 아니면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냐로 모든 뉴스는 그 요약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요 가치를 구성하는 요 현금 흐름과 리스크 둘 중에 어떤 걸 가지고서 우리가 시장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할까 보는 건데 얘는 어떡합니까? 얘는 성장성,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 삼성전자의 내년에 현금 흐름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재용 회장님도 모를 겁니다. 며느리도 몰라. 회사마다 달라. 삼성전자 캐시플로우 패턴 다르고 DI콜 캐시플로우 패턴 다르고 SK 하이닉스 다르고 다 달라요, 이거. 그러면은 이거 갖고서 시장의 효율성을 테스트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백만 기업이 제각기 다 다른 패턴을 갖고서 있을 텐데 그 어떻게 진실하냐 그것과 같은지를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가뜩이나 이거 진운의 안경이 완전 진운의 안경입니다. 그게 추산하는 거 과정이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시장의 효율성을 테스트할 방법 그나마 남은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할인율 갖고서 테스트하는 거다 이거예요. 할인율. 네. 할인율. 왜 이거는 그나마 괜찮냐? 희망이 있느냐? 모든 회사들에 걸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써먹는 할인율 모델이 있죠. 뭡니까? CAPM, CAPM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RI 이꼬르 뭐라 그럽니까? RF 플러스 베타 I RM 마이너스 RF. I 이거 뭡니까? 네, 이거 사실은 어떤 회사의 뭐예요? 할인율, 주식의 할인율, 어떤 회사 I를 놓으면은 걔 할인율은 뭐냐 하면은 이 리스크 프리 레이트 국고채보다는 내가 많이 리턴을 기대해도 된다. 기대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뭐만큼? 위험한 만큼. 그럼 위험한 만큼은 뭘로 갖고 해석할 건데 어, 이 베타를 가지고서 얼만큼 전체 마켓이 얻어맞을 때 얘가 같이 요동치는지 그 센시티비티 같이 움직이는 정도만큼 함수화 해가지고 우리가 후려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흔들리는 애들 부한의 돈 같이 하는 애들 더 많이 후려치겠다. 시장이 움직여도 안 움직이는 이런 세이프한 애들 안 후려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캐펜 모델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건 뭡니까?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 후려치는 레이트는 국고채 대비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나갑니다. 그죠? 세이프한 거, 가장 안전한 거, 리스크 프리 에셋 대비 위험할수록 많이 후려친다는 거. 리스크 프리미엄, 이 회사의 리스크 프리미엄, I의 리스크 프리미엄 요 전체가 되는 거죠. 요건 뭐예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전체적인 시장 전체가 얻어맞을 때 국고채 대비 얼만큼 다른가 하는 거 나타내는 거고, 베타를 곱해서 이 회사의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나타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얘를 이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the other side of the equation 반대쪽에 이 보내버리면은 RI-RF의 모습이 되고 베타 I RM-RF의 모습이 됩니다. 그죠? 얘 여기로 보낸 것밖에 안 했어요. 자, 그럼 좌변은 뭡니까? 국고채 대비 이 회사가 얼만큼 프리미엄이 요구되는가? 우변은 뭡니까? 그렇죠. 그 회사의 리스크 프리미엄 이건데 이건 뭘로 해석할 수 있다? 베타 곱하기 마켓 인덱스 자체가, 마켓 전체가 평균적으로 국고채 대비 얼만큼 움직이는가, 그 리스크를 측정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 회사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한 팩터, 마켓이라는 팩터 하나로 해석하겠다. 그 마켓이라는 팩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베타 하나로 보자. 그래가지고 원 팩터 모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CAPM이라는 게 이 아이디어입니다. CAPM,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해석한 거다. 리스크 프리미엄을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베타를 놓고서 해석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죠?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원 팩터만 가능할까? 이게 완벽한 걸까? 첫 번째, 이게 CAPM은 완벽한가? 유효한가? 하는 게 의문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회사든지 I가, 그죠? For all I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For all. 수학적으로 뭐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시장의 모든 주식 내지는 위험 자산 뭐든지 갖다 놔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린 다 해석할 수 있어 하고서 노벨상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요 한 팩터로 이 뽕으로 해결했어. 한 주먹으로 빵. One shot kills every bird. 오케이? 이래 가지고 모든 주식들에 대해서 다 설명해서 멋지지? 노벨상. 그래 가지고 많이 쓰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CAPM이 정말로 유효한가? 라는 거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셔야 되죠. 그죠? 그걸 던지시는 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CAPM이 유효한가? CAPM이 유효하려 그러면 어때야 되느냐? 모든 프리미엄이 다 해석되고 찌꺼기가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평균적으로 어떤 찌꺼기가 안 남아야 돼.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쪽으로 그림 가져갈까요? 저쪽으로 가져갈까? 찌꺼기가 안 남아야 된다는 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얘를 잘 보세요. 이쪽으로 가져가는 게 낫겠다. 이쪽으로 가져가 보면은 세로축, 가로축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주로 우리가 세로축 Y축에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왔잖아요. Y가 RI-RF라고 치자고. RI-RF.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이 회사에. 그죠? 그 다음에는 얘는 뭡니까? X축 RM-RF. 이렇게 가져가자고요. 네, I만 하지 말고 프리미엄 대 프리미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프리미엄 대 프리미엄을 놓고서 회사들의, 그죠? 여러 그 데이터를 쫙 보면은 산포도가 쫙 생길 거예요. 산포도가. 어떤 때는 시장이 잘 됐을 때에 얘도 잘 되고, 어떤 때는 시장이 못 됐을 때에 얘도 못 되고, 어떤 때는 그거랑 상관없이 막 튀어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개별 회사도 그렇지만은 여러 다른 회사들 갖다가 쭈루루룩 한꺼번에 다 놓고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좌우지간에 이거를 이 테스트를 쭉 해보면은 개별 회사 갖고서 캐릭터 라인을 걷는다 그러잖아요. 베타 캐릭터리스틱 라인. 그 베타가 어떻게 되는지, 개별 회사의 베타를 추정하기 위해서 리그레션. 이 한 회사만 놓고 봅시다. 한 회사의 히스토릭 데이터 한 5년치를 갖고서 마켓 그 프리미엄과 같이 이걸 산포도를 쫙 그려놓고서 선형 회귀 분석을 돌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오게 될 겁니다. 양의 상관관계로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에 인터셉트가 잡히죠. 여기에 이 알파라고 봐야 되겠지. 그죠? 알파. 예. 회사마다 하다 보면 베타, 요 기울기가 베타가 되고요. 베타 I. 요겁니다. 요거. 이게 요겁니다. 오케이? 기울기가 베타고 그다음에 인터셉트가 잡히게 될 거예요. 인터셉트 알파 I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이 시계는 알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회사의 이 시계는 지금 알파가 이 시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찌꺼기라고. 알파는 요 RM-RF로 이걸 이 RI-RF를 설명하고서 설명이 안 되는 어떤 Y 인터셉트 내지는 절편, 위든 아래든 아니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알파 I가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지가 않잖아. 그죠? 얘는 요거, 쟤는 요거, 얘가 얘. 알파 I는 어디 갔나요? 없어요. 그죠? 이걸 사실 암묵적으로 뭘 했냐면은 우리는 암묵적으로 알파 i는 뭐라고 놓고 하자? 0이라고 놓고 하자. 라고서 지금까지 얘기를 해온 거고 이러한 전제 알파 i가 0이라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식을 많이 외웠던 거예요. 얘를 반대편으로 보내면서 이퀘이션을 반대편으로 보내면서 RI는 RF 플러스 베타 곱하기 RM 마이너스 RF 무조건 외워 기말고사 딸딸딸딸 외고서 방학 지나면 까먹어. 뭔 짓 한 건지.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뭔 짓 하는지를 알고서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알파가 이제 사실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아, 맞아. 이 알파가 사실 0이라고 그냥 갖다가 찍어 눌러서 그렇게 한 거지. 사실 알파가 있을 수 있네. 그죠? 회사마다 알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수천 종목에 걸쳐서 이걸 막 하잖아요. 그 베타를 이게 뭐예요? 이 가로축에는 이 시장 코스피 200이나 아니면 S&P 500 갖고서 이걸 계속 놔요. 세로축의 거를 수천 종목에 걸쳐서 삼성전자 갖고 한번 이거 에스티메이트하고 그다음엔 그거 버리고서 또 뭐 SK 하이닉스 갖고서 한번 에스티메이트 베타하고 그다음에 그때마다 알파가 하나씩 베타가 하나씩 잡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또 이거 베타 에스티메이트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베타도 그 수천 종목에 걸쳐서 제각기 잡히지만은 알파도 여기에 수천 종목에 걸쳐서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럼 관건은 뭐냐 하면은 평균적으로 알파 i가 그죠? 알파 i의 평균 이제 평균이라고 보죠. 알파의 평균이 0일까 하는 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캐팸을 믿었다는 건 뭐냐면 캐팸을 믿고서 공식을 냈다는 건 뭐냐면 이 알파가 제로라고 믿고서 가져간 거거든. 캐팸이 맞다라고 친 거는 이 알파가 인터셉트가 수천 종목을 다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0이다. 어떤 회사는 0이 아닐 수 있지만 양도 음도 나올 수 다 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0일 거야.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그 수천 종목에 걸쳐서 그 종목 주식들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요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설명되고 끝. 찌꺼기가 없다. 찌꺼기가 없다. 알파가 평균 0이다. 귀무가설 뭐라고요? 알파가 0이다. 0이다. 그죠? 이 평균적으로 수천 종목의 알파들이 0이다 하는 게 귀무가설. 대립가설은 뭐예요? 얘가 0이 아니다. 이런 걸 갖고 테스트를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는 처음에는 유진 파마께서 야 시장은 효율적이는가 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다? 이 알파가 0이 아닌 것 같다. 에? 0이 아닌 것 같다. 요게 뭐가 있다. 찌꺼기가 시스템 그 뭐야 설명이 안 되는 알파가 뭔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 회사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한 팩터로 설명되고 끝이 아니라 아직 설명 안 된 무슨 리스크 팩터 있는 거거나 아니면 시장이 비효율적이거나 한 것 같아. 이거 알파가 뭔가 0이 아니라는 거는 귀무가설을 기각했다는 거는 여기 찌꺼기가 있다는 거는 설명 안 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뭔가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이거는 뭐냐? 캐펫 모델 네가 쓴 게 뭐가 잘못됐거나 그죠? 아니면은 시장이 비효율적이거나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이 설명 안 되는 그 리스크 프리미엄의 찌꺼기 이게 작을까?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CAPM에서 생각한 한 팩터만으로 모든 게 정말 다 설명되고 끝날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노벨상은 단순하면 더 주는데, 그죠? 왜냐하면 단순해야지 사람들이 그러고 알아듣고 많이 써주니까. 근데 생각보다 복잡하죠, 세상이라고 하는 건. 그러고 나면은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라고 하는 건 매크로 팩터, 이거 매크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체 시장이 얻어맞는 거. 매크로 이코노믹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매크로 이외에 다른 팩터들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게 알파가 사실 우리가 또 다른 팩터의 조합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베타 무슨 예를 들면은 베타 사이즈라고 하겠습니다. S 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무슨 사이즈 팩터 사이즈 프리미엄 그다음에는 뭐 베타 가치주 뭐 어떤 가치주 프리미엄 뭐 등등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다른 우리가 전에는 캐펫만 갖고 해피했던 시절에는 잘 몰랐던 이런 팩터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탐험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져 온 거가 지금까지 퀀트 트레이딩 이런 스트래터지를 만들게 됐고요. 헤지 펀드들에서 뭔 짓을 하느냐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팩터가 도대체 몇 개인지 계속 탐험에 들어가서 수십 개, 수백 개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하나, 둘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또 이제 행동재무적인 세계관에서는 뭐예요? 야, 언제까지 이거 팩터 찾고 앉았을 건데, 솔직히 시장이 이걸로 다 설명될 것 같습니까? 그걸로 완벽하게 설명되길 바라는 거는 in your wildest dreams, man. 당신 꿈이나 깨세요, 그죠? 그러고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자 우리. 라고 하는 게 행동재무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거가 어떻게 팩터가 맞는지 아니면 비효율적인 건지 시장이 뭔가 찌꺼기가 남아 있다고 했을 때에 이상 수익률이 시스테매틱하게 있다 이런 게 이게 평균적으로 0이다 아니다 0이 아니다 했을 때에 늘 숨바꼭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숨바꼭질의 가능성 이걸 우린 joint hypothesis problem이라고 얘기합니다. joint hypothesis problem. 가설 두 개를 한꺼번에 테스트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네 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알파가 이렇게 0이 아니다라고 나왔을 때 저게 미스프라이싱이라서 우리가 뭔가 좋은 주식을 찾은 거라서 시스테매틱한 이 팩터를 설명 안 되는 뭔가 진짜로 미스프라이싱 가격이 괴리가 나온 거네 라는 거를 찾아서 이게 발견된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시스테매틱한 리스크 팩터를 찾은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이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 모델 그죠? 이거가 완전히 뭐 진실하게 맞는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 모델, 에셋 프라이싱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델이 없기 때문에 네, 진운의 안경이라 그랬죠. 여기 완전 진운의 안경이라 그랬고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정해진 게 없어요.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 CAPM 경제학적으로 매크로 팩터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말 되네 라고 수긍은 가는 한 가지 트라이를 해본 것뿐이지만은 그것이 완벽한 거다? 아닙니다. 완벽해서 이걸 준 게 아니라 시도를 잘했다. 시도를 잘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입니까? 맞아요. 시작이라서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논밭에다가 참새를 쫓고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니까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 같은 게 필요한데 허수아비를 처음 딱 세워놨다. 노벨상. 야, 사람 흉내 잘 냈네. 그거예요. 그게 완벽한 사람이다? 완벽한 로봇이다? 아니에요. 그러면 허수아비 말고 어떤 로봇을 갖다 집어넣어야 될지 로봇의 요소들 쫙 뭐 생각해 보면은 끝도 없겠죠. 아직 몰라. 그게 더 있을지 아닐지.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좌우지간에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퀀트 투자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런 거가 사실은 이제 행동재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 요소들이 CAPM 하나를 가정해 놓고서 CAPM이 진짜 리스크 리턴 모델로 맞다라고 가면은 그렇지 않은데 하고 하나라는 요소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이즈 같은 거. 그 사이즈, 회사 사이즈, 눈에 보이는 공식 정보거든요. 공개된 정보거든요. 그거 갖고서 돈을 벌 수 없어야 된다는데 벌 수 있네? 아 그러면은 시장이 비효율적인 거네. 눈에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돈 벌 수 있다며. 그러면 중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 뻥이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미스프라이싱이구나 라는 아규먼트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 그게 아니라 이게 불완전한 모델이기 때문에 네가 사이즈라는 팩터를 하나 발견한 걸 거야. 우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그 사이즈를 저스티파이 하는 경제적인 논리가 뭔데? 해가지고 나름 뭔가 그 저스티파이 하는 논리를 찾아내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러면 그래 오케이 팩터라고 해주자. 그 다음엔 뭐예요? 그거 두 개 갖고 해보니까 이상하게 가치주 순서로 쫙 해보니까는 PB 레이시오, PBR 지난번에 얘기했죠. 공개된 정보인데 그거 갖고선 추론해내 가지고는 아무리 해봤자 돈 벌 수 없다며. 근데 돈 벌 수 있던데? 그러면은 캐펜 모델 갖고서 이 캐펜이 맞다 그러면은 혹은 캐펜과 사이즈가 맞다 그러면은 그죠? 여기서 여전히 돈 벌 수 있다 그런 거는 효율적 시장이 아니란 얘기네. 아니면은 시카고 쪽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효율적 시장은 효율적 시장이야 여전히. 다만 네가 찾은 거는 새로운 가치주 팩터라는 걸 찾았을 거야. 그래? 그럼 가치주 팩터가 뭘 의미하는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술래잡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팩터를 찾았다 네가. 그러면 경제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건데? 그리고 경제적으로 저스티파이가 되는 요소들이 있고 안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숨바꼭질이 돼간다. 이런 것이 바로 joint hypothesis problem이다. 어떤 거 하나를 이 라이트 코렉트 모델을 하나 갖다 놓고서 그 전제하에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걸 리젝트하는 것이 나오면은 모델이 잘못됐다는 건지 아니면은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인지 그죠? 어떤 캐팸 이게 맞다고 치고서 데이터를 갖다 들이대서 뭔가 알파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뭐 찌꺼기가 계속 남는데 그랬을 때 그것이 캐팸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시장이 정말 비효율적인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joint hypothesis problem이라고 한다는 얘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깨닫는데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뭔 소린가 하는 건데 그런 한계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계속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겁니다. Efficient Market 세계관, Behavioral Finance 세계관. 그죠? 이 두 거대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이 이 과목이 되겠다.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그 투자의 세계들이 다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거대한 싸움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자, 핀테크를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퀀트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화면 공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캐펜 복습 이미 다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칠판에다가. 그 다음에는 쭉 해서 팩터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은 베타와 그 회사의 수익률 간의 양의 상관관계 이 캐팸에서 봤을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관계를 보여주는 그 세큐리티 마켓 라인 있죠. 증권시장 선 SML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 시점에서 SML 딱 보면은 양의 상관관계 나왔네요. 베타가 높을수록 리턴도 높네요 하는 걸 보여주는 리그레션 라인 여기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해피한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믿을 만한 게 아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 봅니다. 2020년. 노벰버 이거 잠깐 지워놓은 것 같은데 한 달만 지나도 이게 베타가 양수가 안 나와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계속 실시간 변합니다. 좌우지간에 그거는 세큐리티 마켓 라인이 뭐였는지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에서 그걸 복습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슬로프 자체가 뭐라고요? 기울기 자체가 마켓의 리스크 어버전을 보여준다. 리스크 어버전 정도. 시장 참가자들이 겁을 많이 먹었을수록 이게 더 가팔라진다.
이게 0에 가까워진다는 건 뭐예요? 겁없는 시장, 버블이 피크에 갔다는 거예요. 사실 2020년 그때 말을 기점을 해가지고인가요? 2021년 뭐 별로 안 좋았죠, 시장이. 쭈루룩 내려왔던 거. 그때 버블 피크가 그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이드킥으로 말씀드리는데. 좌우지간에 회사 특성 효과라는 거가 오늘 얘기할 중점이 되겠습니다. 캐팸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준강형 EMH를 부정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가세. 준강형 EMH를 까는 거. 공개된 정보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누구나가 다 보는 공개된 정보 뭐냐? 회사의 크기. 눈에 다 보이죠? 뭐예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끝나잖아요. 그걸로 줄 세울 수 있다고요. 그럼 그 줄 세울 수 있는 그 회사의 크기라는 것 갖고 추론해낼 수 있는 모든 트레이딩 스트래터지 해봤자 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EMH인데 돈 되네 하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사이즈 전략 어떻게 했길래 그런 걸 발견했느냐. 사이즈와 뭐 반스라는 이름이 좀 묘하죠. 반스냐 BANZ입니다. 그런 학자가 이걸 사이즈 를 발견하셨습니다. 좌우지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 이 파마 프렌치가 3팩터 모델 페이퍼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제안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이게 포트폴리오 퀀트 투자의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해 보면은 사이즈가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보면은 두 가지 기준에서 주식들을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파마 프렌치가 3팩터 모델을 들이댄 게 뭐냐면은 캡앤 베타뿐만 아니라 사이즈 팩터와 가치주 팩터를 같이 보자 했어요. 그래서 사이즈 기준으로 줄 세우는 거 시총 기준으로 작은 주식부터 큰 주식으로 쫙 해서 절반 뚝 잘라요. 그 다음에는 또 줄 세우는 게 뭐냐면 가치주 척도를 해가지고 얼만큼 이게 가치주인지 아니면 성장주인지 이게 이 PB 레이시오 있죠. 우리가 얘기했던 PBR 그거의 역수입니다. 분모 분자를 바꿨어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 우, 0, 우 이거 바꾼 게 뭐냐면은 이 PBR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PBR에 어떤 점에 문제가 있냐면 분모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모에 PBR에 분모에 가서 얘가 분모가 0이 되면은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손실이 누적되면은 자본 잠식이 되는 게 순간이 있잖아요. 자본 다 까먹고 박은 돈이 다 까져졌네. 그런 상황이 이제 북 밸류 오브 에퀴티가 0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회사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되는데 PBR 레이시오는 어떻게 돼요? PBR 그거는 폭발해서 확 커집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0에 가버리면은 분자가 1이라고 하더라도 무한대로 팍 터져버려요. 그죠? PBR 그 높으면은 그 성장주라며 근데 이 주식은 디스트레스네. 막 계속 손실 만들고 어떻게 뭐 뱅크럽트 돼가는 회사인데 PBR이 터져버려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PBR이 한계가 있는 매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구나. 우 0까지 계속 분모 분자만 딱 바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 밸류 오브 에퀴티를 위로 보내고 밑에는 시총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시총은 0으로 갈 일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이게 상장 폐지가 되는 그날은 빵이 될지 몰라도 그 이전에는 항상 양수입니다. 음수도 안 돼요. 음수인 시총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양수에서 분모가 계속 조절되기 때문에 북투마켓 레이시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 역수로 된 거, PB의 역수가 되는 거 이거가 학문적으로는 더 많이 쓰인다 하는 거고요. 하이 북투마켓 레이시오는 로우 PBR 그래가지고 가치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로우 북투마켓은 하이 PBR 해서 성장주 글래머 스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줄을 쫙 세워요. 아까 스몰 빅으로 세운 다음에 2차원으로 쫙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 상위 극단 30% 하위 극단 30%를 보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40%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 포트폴리오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SH, 스몰 하이. 얘는 스몰 미디엄, 스몰 로우 그렇게 되고, 얘는 빅 하이, 빅 미디엄, 빅 로우 이렇게 됩니다. 그럼 포트폴리오가 6개가 생기죠. 이걸 가지고서 S&B 포트폴리오 리턴을 구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요 파란색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 그죠? SHSM, SL, 스몰이죠. 스몰. 얘네들의 리턴들의 산술 평균, 단순 평균이죠. 빼기 요 밑에 3개의 단순 평균, BH, BM, BL 요거 나누기 3 한 거. 이걸 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스몰 회사들의 세 포트폴리오의 리턴과 빅 회사들의 세 포트폴리오의 리턴을 갖고 평균끼리 차이를 구한 겁니다. SMB, small minus big이 되는 겁니다. small minus big. 눈에 보이죠? 이렇게 해서 SMB가 어떻게 포트폴리오 리턴이 나오는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쫙 리턴이 나오죠. 1927년 정도부터 2012년까지 몇 배가 됐느냐? 여기 580%라고 하는 건 거의 5.8배 정도가 됐겠다. 여기에 $100 집어넣었으면 여기에 한 근 $600쯤 됐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이펙트가 꽤 있었다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멘텀 앞에는 다 무릎 꿇죠. 600배에 비하면 지금 100분의 1배 정도 되는 효과가 있기는 있더라. 사이즈 효과. 이게 그러면은 사이즈 스트래티지, 이제 물론 largely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다 하는 얘기가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뭐 사이즈 팩터가 그럼 경제적으로 뭔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뭐 작은 회사가 뭐 더 위험하냐? 큰 회사보다? 매 순간마다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회사는 어, 공황이나 아니면 불황이 닥쳤을 때 견디기가 힘들지 않겠니? 그러니까는 큰 회사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공황이나 불황, 이거는 비즈니스 사이클 매크로가 얻어맞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마켓 팩터가 다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캐펜 베타가? 왜 캐펜 그 마켓 팩터로 설명이 안 되고 요거까지 다 포함시켜야 되냐고.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스테리긴 해요. 사이즈가 왜 저렇게 있다고 하는가.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가치주 전략, 이 value strategy, 퀀트 투자의 기법에 대한 건데, 퀀트 투자에서 value strategy는 뭘 얘기하냐면은 요 두 포트폴리오와 요 두 포트폴리오 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이 포트폴리오, 로우 포트폴리오 간의 하이 마이너스 로우 리턴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몰 하이, 빅 하이가 있고 스몰 로우, 빅 로우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 얘를 롱, 쟤를 숏 해보면은 이게 가치주가 선방을 하더라. 저 대비해서, 이 성장주 대비해서 선방을 하더라. 가치주가 너무 많이 깎여져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27년부터 시작해서 근 9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얼마를 벌었겠다? 한 4,000%, 40배 정도 돈을 벌었겠다 하는 겁니다. 쭉 나오는 게 백테스팅 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사이즈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모멘텀보다는 아직 훨씬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효과가. 그래도 하여튼 밸류 스트래티지, 이거가 이제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만큼 이상 수익률이 있었다는 게 뭘 얘기하는가, 뭘 설명해 주는가? 워런 버핏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돈을 번 게 다 이런 덕분에 벌었구나. 이걸 사이즈가 아니라 밸류 팩터가 올라간 것만큼 워런 버핏이 돈을 많이 벌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밸류 스트래티지 1962년부터 다시 한번 백테스팅을 해보면은 지금쯤 한 3배 벌었겠구나 하는 거, 2020년까지 데이터 갖고 저희들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온다 하는 게 재미있고요. 그럴 때 이제 경제 이론적으로 매크로 팩터 말고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뭔가 있는가, 무언가가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으면은 경제적인 팩터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미스프라이싱이라고 얘기하게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가치주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가치주 효과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밸류 프리미엄이라는 논문 루짱 교수님이 OSU에 계신 분이 한 논문이 제일 유명하죠. 밸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빼박켄트성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 매크로가 얻어맞건 말건 간에 이 가치주라고 하는 거 포항제철, 포스코 같은 거를 보세요. 뭐냐면은 이미 자산들이 들어차 있어요. assets in place. 많은 돈을 벌써 쑤셔 박아 가지고 공장 기계로 들어차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지금 현대차가 고스란히 얻어맞고 있는 리스크. 뭐냐면은 노동조합이 들어서서 아니 미국에 전기차 공장이 있으면은 좀 덜 얻어맞을 텐데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 주는 걸 차별화해 버렸죠. 이 뭡니까? 전기차를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만 그 차에 보조금을 지급할 거고 현대차는 빠이빠이 니네는 공장이 그 전기차를 우리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안 할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래서 가격이. 누가 삽니까?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미 들어차 있는 노동자들이 그죠? 노동조합 이게 거의 픽스드 애셋처럼 고정 자산처럼 돼 있는 성격이거든요. 이 양반들이 고집 부리는 거죠. 딴 데 공장 짓지 마. 우리 밥그릇을 위해서 보호해야지. 우리의 이권을 위해서.'라고 하시는 바람에 지금 빼박 켄트 여기서 뺄 수도 없어요. 여기서 뭐 누가 빼길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미국에다 뭐 박을 수도 없어. 박을 수는 있겠지. 박을 수는 있겠는데 이거를 갖다가 마음 좀 빼면은 받기도 쉬울 텐데 이걸 마음대로 못 빼니까 마음대로 받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 정도 저거 공장을 이제 지어 가지고 이제 지어서 사후 약방문식으로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얻어맞는 거 빼박 켄트성 그런 것이 리스크다 그 회사에. 반면에 성장주를 보세요. 성장주. 많은 벤처 회사들이나 IPO 막 한 회사들을 보면은 그렇게 자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뭡니까? 오직 아이디어밖에 없어. 사람들의 그 R&D 결과물 뭐 이런 걸로 해서 '기술 혁신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내지는 뭐 상표권이라든가 아니면 또 뭡니까? 이 패턴트 있죠. 특허권. 이런 걸 가지고서 커머셜라이즈 할까 말까 하는 옵션을 갖고 있어요. 성장의 옵션, 성장의 이걸 더 커머셜라이즈 할지 말지. 이게 콜 옵션 같은 성격이죠. 이거 돈 들 것 같아. 그러면은 대량 생산해.'라고 할 수 있는 옵션. 아직 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옵션. 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옵션. 이런 것들이 들어서서 인제 뭐랄까 성장주는 그런 리스크가 적다. 반면에 이 가치주는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가치주가 더 이런 포스코 같은 회사들이 더 많이 후려쳐져서 판매되는 거 그러니까 주식이 팔리는 거다. 그래서 그런 주식을 사 놓으면은 나중에 돈 많이 번다. 근데 그거는 그 리스크 때문에 돈 버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 빼박켄트성 리스크 때문에 돈 버는 거지 설명 안 되는 미스프라이싱으로 돈 버는 거는 아니다 하는 것이 밸류 프리미엄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나마 그중에서 가장 경제학적인 설명이 잘 되는 팩터가 밸류 팩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인제 이 노벰버 여기 나왔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베타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멀티 팩터로 이게 쭉 확장되는 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에 대해서 인제 또 다른 인제 재미있는 설명 해석은 뭐냐면은 이게 공대적인 어프로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구성해 줄게. 마치 이 음식 같은 걸 봤을 때도 식품공학을 보면은 이건 인제 한양대학교 강영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데 재밌습니다. 이 보면은 모든 식품은 핵심 영양소 및 여러 가지로 구성되잖아요. 그죠? 보면은 뭐 오늘 제가 먹은 것도 생각해 보면 밥하고 뭐 고기하고 소고기에다가 무슨 뭐 어디 뭐 게맛살에다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라고요? 영양소로 분해가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 팩터로 다 서머라이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음식 들고 싶으세요? 결국 거기에 맞는 영양소를 갖다가 쭉쭉쭉 주입시켜 드릴게. 그러면 거기 가서 네 속에 들어가서 재구성되면은 "효과는 똑같지 않니?"라고 하는 게 이 어프로치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떠한 이 리스크 팩터들 이렇게 여러 개로 분해를 할 수 있을 텐데 당신이 원하는 어떤 리턴이 있다, 목표 수익률이 있다 그러면은 그 팩터들을 조합해 가지고 갖다 주입해 줄 테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퀀트 투자 기법을 통해서 그걸 구축해 줄 테니까 그 리턴을 기대 수익률을 가지시면 된다 하는 게 바로 이 퀀트 투자 쪽의 이 공대적인 어프로치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장 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로 꾸며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멀티 팩터 모델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업계에서는 스마트 베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스마트 베타. 여러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요소로 재구성해 주겠다. 그죠? 이러고 보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팩터로 재구성할 수 있지 않나. CAPM까지는 원 팩터 모델이니까 평면에 2D로 그죠? 2차원으로 설명이 가능했어요. 그러면은 팩터가 2개면 어떻게 돼요? 3차원 공간에서 이제 재구성해 줄 수 있겠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고 3 팩터 모델 가는 순간부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4차원이 되고 5차원, 6차원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는 못 보여주지만 저런 식으로 재구성하는 거의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좌우지간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새로운 리스크 팩터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스마트 베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퀀트 투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이것이 미스프라이싱의 결과냐 아니면은 새로운 리스크 팩터 진짜 리스크 팩터냐 하는 거에 대한 계속 양 세계관의 충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이 도식적으로 보시면은 expected return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모델 그죠? 요런 말입니다. 요거. 여기다 쓰이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국고채 수익률, 리스크 프리 레이트 플러스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는데 그 프리미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베타 곱하기 한 팩터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을 할 거냐? 이게 CAPM이 되고요. 멀티 멀티 팩터 애셋 프라이싱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팩터를 한 개만 두지 말고 여러 개를 둬서 이게 조합을 해 가지고 합하는 거가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거냐 저렇게 해석할 거냐 하는 거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스마트 베타 이현열 박사님 유명하신 분이죠. 좋은 책들 있습니다. R을 이용한 퀀트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알기 쉽게 설명한 책 강환국 선생님의 책이 또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joint hypothesis problem이란 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인제 이거는 제이미 다이먼 얘기 전에 뭐 인제 그 핀테크, 테크핀 뭐 그 테크핀 굳이 그 얘기해야 되나 하는 거였었는데 제이미 다이먼이 뭐라 그랬어요. "웰컴 투 규제 월드. 니네 한번 맞아 봐라, 규제." 그러면서 나오는 건데 결국 지금 카카오뱅크 PB 레이시오가 2.4로 떨어졌습니다. 규제 얻어 맞으시면은 인제 더욱더 심해지겠죠? 그런 걸 좀 알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걸로 해서 이번 비디오는 잠깐 멈추고 다음 비디오로 또다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